자, 귀를 기울여 보시오. 이번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지요. 돈과 권력이 한 통속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그 괴물 앞에서 평범한 사람 하나가 어떻게 맞서 싸웠는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소. 경기도 안성에 박정수라는 사람이 살았소. 나이 61.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은 맑은 사람이었지요. 손이 컸소. 새벽마다 콩을 불리고 맷돌을 갈아온 사람답게 투박하지만 단단한 손이었지요. 박정수는 30년째 두부를 만들어 팔았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두부가게였지요. 상호는 박신의 손두부. 안성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소. 새벽 4시에 일어나 콩을 갈고 간수를 넣고 두부를 눌러 아침 6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가 나왔지요. 가게 옆에는 작은 식당을 겸했는데 순두부찌개 하나가 전부였소. 딱 한 메뉴. 30년 동안 메뉴를 바꾼 적이 없었지요. 그래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소. 맛이 정직했으니까요. 아저씨, 오늘도 순두부 하나 주세요. 그래. 앉아. 박정수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소. 대신 두부로 말했지요. 그의 두부를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소. 이 양반 두부는 뭐가 다르냐면 사람 냄새가 나. 사람 냄새. 박정수에게는 아내 김순자와 아들 박민호가 있었소. 김순자는 가게에서 찌개를 끓이고 민호는 서울에서 작은 인쇄소에 다니며 월급을 보태왔지요. 부자는 아니었소. 하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지요. 가게 건물은 자기 소유였고 그 옆에 붙은 작은 집에서 30년을 살았소. 평범했지요. 아주 평범한 삶이었소. 그런데 말이오. 그 평범한 삶이란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박정수는 꿈에도 몰랐지요. 일이 시작된 것은 2019년 봄이었소. 안성 시내 한복판 박정수의 가게가 있는 일대가 갑자기 떠들썩해졌지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것이요. 안성 중앙 뉴시티 프로젝트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소. 이 일대 3만 평을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와 상가를 짓겠다는 계획이었지요. 시행사는 황제건설이라는 회사였소. 황제건설. 이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오. 이 이야기의 핵심에 이 회사가 있으니까요. 황제건설의 회장은 황인태라는 자였소. 나이 70. 건설업계에서 40년 넘게 굴러온 거물이었지요.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수십 개 지었고 자산이 수천억에 달했소. 얼굴은 부처님처럼 인자해 보였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지요. 황 회장이 웃으면 누군가는 울게 된다. 황인태에게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소. 바로 국회의원 최태호였지요. 최태호? 안성이 지역구인 사선 국회의원이었소. 지역에서는 어르신이라 불렸지요. 선거 때마다 경로당을 돌며 어르신들 손을 꼭 잡아주고 명절이면 떡을 돌리는 인심 좋은 의원으로 알려져 있었소. 하지만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지요. 최태호와 황인태는 30년 지기였소. 최태호가 처음 시의원에 출마했을 때 선거자금을 댄 것이 황인태였지요. 그 뒤로 둘은 한 몸처럼 움직였소. 최태호가 정치적 영향력으로 인허가를 밀어주면 황인태가 사업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의 일부가 다시 최태호에게 흘러들어갔지요. 돈이 권력을 낳고 권력이 돈을 낳는 무한순환. 그것이 바로 카르텔이었소. 재개발 소문이 돌자 주민들은 처음에 기뻐했소. 세상에 이 동네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니. 집값이 오르겠지? 보상금도 두둑하게 나온다 카더라.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지요. 보상안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혔소. 토지 보상가가 시세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그 공시지가가 5년 전 금액 그대로였소. 물가는 올랐고 주변 땅값은 뛰었는데 이 일대만 공시지가가 동결되어 있었던 것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었소. 최태호 의원이 관련 부처에 압력을 넣어 공시지가 조정을 막아놓은 것이었지요. 재개발을 미리 계획하고 보상금을 낮추기 위해 일부러 공시지가를 묶어둔 것이요. 5년 전부터 준비한 함정이었소. 박정수의 가게와 집에 대한 보상금은 2억 3천만 원이었소. 30년 장사한 두부 가게와 집, 시세로 치면 최소 6억은 받아야 할 것을 2억 3천만 원이라니. 이 돈으로는 안성 시내에 비슷한 가게를 구할 수도 없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요? 30년 장사한 가게가 2억 3천이라니. 박정수가 항의하자 황제건설의 직원은 서류를 탁 놓으며 말했소. 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입니다. 서명하세요. 이게 정당하다고? 옆 동네 같은 크기 가게가 6억인데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수용재결 신청하세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직원은 무표정했소. 마치 어차피 당신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듯한 태도였지요. 박정수만 그런 것이 아니었소. 이 일대 상인들 100여 명이 모두 같은 처지였지요. 3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한 정육점 주인, 20년 된 미용실, 40년 된 철물점, 모두 헐값 보상안을 받았소.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소. 박정수가 위원장을 맡았지요. 어르신들, 이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대책위는 시청에 민원을 넣고 보상 재산정을 요구했소.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열었지요. 하지만 벽은 단단했소. 시청에서 돌아온 대답은 이러했지요. 법적 절차에 따른 보상이므로 재산정은 어렵습니다. 언론에 제보를 했소. 하지만 기사는 나오지 않았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황제건설은 지역 언론사에 광고를 대량으로 집행하고 있었소. 기사를 막은 것이요. 그리고 그해 여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지요. 밤이었소. 박정수의 가게 유리창에 돌이 날아들었소.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지요. 돌에는 쪽지가 묶여 있었소. 조용히 서명해라. 안 그러면 내 가게만 문제가 아니다. 협박이었소.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읽었지요. 아내 순자가 뒤에서 울고 있었소. 여보, 그냥 받고 나가자. 무서워. 박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소. 깨진 유리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30년이었소.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두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박정수가 20살 때였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물려받아 30년. 합치면 50년이었소. 이 건물의 기둥마다, 벽마다, 마루의 흠집 하나하나에 박정순의 가족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지요. 그것을 2억 3천만 원이라니. 이 사람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말이요.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이었소.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정육점 주인 이만석이 갑자기 서명을 한 것이요. 보상에 동의한 것이지요. 이 형, 왜 서명했소? 같이 싸우자고 하지 않았소. 미안하오, 박 사장. 나도 어쩔 수 없었소.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이만석의 얼굴이 어두웠소. 그리고 며칠 뒤 이만석의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알고 보니 이만석 아들의 회사가 황제건설의 하도급 업체였소. 아들을 잘리게 한 뒤 이만석에게 서명하면 아들을 다시 취직시켜주겠다고 한 것이었지요.
그것뿐이 아니었소. 미용실 주인에게는 세무조사가 들어갔고 철물점 주인에게는 건물 안전 점검이 들이닥쳤지요. 하나하나 각계격 파악이 시작한 것이요. 대체기가 무너지기 시작했소. 1명, 2명, 3명. 서명하는 사람이 늘어갔지요. 석 달 만에 100명이었던 대체기 인원은 12명으로 줄었소. 그리고 그 12명마저 흔들리고 있었지요. 박 사장, 미안하지만 나도 더는 못 버티겠소. 나도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박정수 혼자였소. 그해 가을 박정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소. 아버지가 쓰던 낡은 맷돌이 구석에 놓여 있었지요. 손때가 까맣게 묻은 맷돌. 박정수는 그것을 만지며 중얼거렸소.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은 없었소. 하지만 박정수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분노가 아니었소. 그것보다 더 깊은 것, 결심이었지요. 좋다. 그래, 좋다. 이 싸움 끝까지 해보자. 그날 밤 박정수는 집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소. 대책위 활동을 하면서 모아둔 자료들이었지요. 보상 산정 근거, 감정평가서, 사업 인허가 서류.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것들이었소. 박정수는 그 서류를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지요.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 아니었소. 법률 용어도 어렵고 숫자도 복잡했지요. 하지만 두부를 30년 만들어 온 사람이요. 정직하지 않은 것은 귀신같이 알아챘소. 그리고 그날 밤 서류 더미 속에서 박정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대표가 모두 황제건설 출신이었소. 이건 제 식구들끼리 감정평가를 한 거잖아. 작은 실마리였소. 하지만 그 실마리가 거대한 거미줄의 시작이었지요. 박정수는 아직 몰랐소. 자신이 잡은 실 끝에 얼마나 거대한 괴물이 달려있는지를 말이요. 박정수가 감정평가법인의 비리를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소. 하지만 이 양반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두부 만드는 사람답게 꾸준히 끈질기게 파고들었소. 박정수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것이었소. 재개발 구역 일대의 땅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려 한 것이지요. 법무사를 찾아가 부탁했소. 돈이 들었지만 노후 자금에서 꺼냈었지요. 등기부등본이 나왔소. 박정수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대조했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소. 박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재개발 구역 3만 평 중 약 30%에 해당하는 9천 평의 땅이 재개발 발표? 2년 전부터 3년 전 사이에 집중적으로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소. 이게 뭐야? 재개발이 발표되기도 전에 땅을 사들인 거잖아.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을 산 사람들의 면면이었지요. 주식회사 태양개발, 주식회사 미래투자, 주식회사 대한에셋. 이름만 보면 번듯한 회사들이었소. 하지만 박정수가 법인 등기부를 떼어보니 태양개발의 대표는 황인태의 처남이었소. 미래투자의 대표는 최태호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었지요. 대한에셋의 대표는 황인태의 대학 후배였소. 전부 한통속이었소. 이 사람들이 미리 땅을 사두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밀어붙인 거구나. 구도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최태호 의원이 재개발 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황인태와 그 측근들이 헐값에 땅을 매입한다. 그리고 재개발이 공식 발표되면 땅값이 뛴다. 보상금은 공시지가를 묶어놨으니 원주민들에게는 헐값으로 주고 자기들이 매입한 땅은 수용 이전에 빼돌려 시세 차익을 챙긴다. 한마디로 정보를 미리 얻은 자들이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도둑질한 것이었소. 박정수는 이 사실을 정리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넣었소. 낮에는 두부를 만들고 밤에는 고발장을 썼지요. 글 쓰는 솜씨가 좋은 편이 아니었소. 여러 번 고치고 또 고쳤지요.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아 겨우 완성했소. 고발장을 넣고 석 달을 기다렸소. 결과가 왔지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박정수는 눈앞이 캄캄해졌소. 혐의 없음이라니. 이 증거들을 보고도 검찰의 설명은 이러했지요. 법인 간 토지거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으며 공시지가 동결은 관련 부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의원의 압력을 입증하기 어렵다. 그럴싸하게 들리지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것이었소.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의 선배가 최태호 의원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소. 같은 로펌 출신이었지요. 검찰도 한패란 말인가. 박정수의 손이 떨렸소. 분노가 아니라 무력감이었지요. 건설업자, 국회의원, 감정평가사, 언론, 그리고 이제 검찰까지 전부 연결되어 있었소. 카르텔이었소. 돈과 권력이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성벽이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이요. 아내 순자는 매일 울었소. 여보, 제발 그만하자. 그냥 보상금 받고 다른 데서 작게 시작하면 되잖아. 왜 이 고생을? 순자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뭔데? 박정수는 잠시 침묵했소. 그리고 말했지요. 아버지가 이 가게를 시작하셨을 때 빚을 얼마나 졌는지 알아? 700만 원이야. 700만 원을 갚으려고 10년을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지. 그렇게 지은 가게를 저놈들이 2억 3천에 가져가겠다고? 그건 이 가게만 빼앗는 게 아니야. 아버지의 30년, 내 30년. 우리 인생을 종이 조각으로 만드는 거라고.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소. 처음이었소. 이 싸움을 시작하고 나서 박정수가 눈물을 보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지요.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소. 윤 기자라는 사람이었지요. 본명은 윤상철. 55의 전직 기자였소. 서울의 한 일간지에서 30년을 일하다가 5년 전에 퇴직한 사람이었지요. 윤상철이 박정수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소. 윤상철은 현직 시절 황제건설의 비리를 추적한 적이 있었지요. 2014년 다른 지역의 재개발 사업에서 황제건설이 같은 수법을 쓴 것을 취재했소. 하지만 기사는 불발되었지요. 광고 압력 때문이었소. 그게 화근이 되어 결국 신문사에서 밀려났고 윤상철은 쓸쓸하게 은퇴했지요. 그 후로 5년 동안 윤상철은 혼자서 황제건설의 비리 자료를 모아왔소. 집 한 칸이 서류로 가득했지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멈추지 않았소. 당신 은퇴하고도 그 짓이야? 그러다가 우리 집안 풍비박산나. 알아. 근데 이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 윤상철이 안성 소식을 들은 것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였소. 박정수가 올린 글이 작은 게시판에서 조용히 돌고 있었지요. 안성 재개발 보상 부당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윤상철은 그 글을 보자마자 직감했소. 이거 황제건설의 수법이 똑같다. 안성에서도 같은 짓을 하고 있구나. 윤상철은 안성으로 내려왔소. 박정수의 두부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순두부찌개 하나 주쇼. 네. 순두부를 한술 뜨고 윤상철이 말했소. 맛있구먼. 그런데 이 가게가 곧 없어진다면서? 박정수가 고개를 들었소. 윤상철이 명함을 내밀었지요. 나는 윤상철이요. 전직 기자요. 황제건설,
그놈들 오래전부터 추적해왔소. 박정수의 눈이 커졌소. 황제건설을 아시오? 알다마다요. 그놈들의 수법 내가 다 꿰고 있어. 그리고 박 사장이 모은 자료 나한테 보여줄 수 있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서류를 펼쳐 놓았소. 박정수의 서류와 윤상철의 서류가 합쳐지자 퍼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지요. 윤상철이 탄식했소.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구먼. 얼마나 큽니까? 안성만이 아니야. 전국에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재개발 사업이 최소 4곳이요. 용인, 화성, 평택, 그리고 안성. 전부 최태호 의원의 영향력이 닿는 지역이고 전부 황제건설이 시행사요. 윤상철이 식탁 위에 지도를 펼쳤소. 4곳의 재개발 지역을 빨간 점으로 찍었지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사전 매입한 법인들의 이름을 적었소. 선으로 연결하니 거미줄처럼 퍼진 카르텔의 지도가 그려졌지요. 이 거미줄의 중심에 두 사람이 있소. 황인태와 최태호. 이 둘을 잡으려면 직접 증거가 필요하오. 직접 증거라면? 둘이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나누는 증거 말이오. 서류만으로는 검찰이 또 불기소 처분할 것이오. 박정수는 잠시 생각했소. 그리고 물었지요. 그 증거를 어떻게 잡습니까? 그건 안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오. 안에 있는 사람? 카르텔 안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 그 사람을 찾아야 하오. 두 사나이는 밤새 머리를 맞댔소. 순두부가 식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말이오. 아직 길은 보이지 않았소.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지요. 그것만으로도 박정수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살아났소. 여러분, 카르텔이라는 것이 겉에서 보면 철벽 같아 보여도 안에서는 늘 금이 가는 법이요. 왜냐? 도둑들 사이에는 의리란 것이 없으니까요. 윤상철과 박정수가 찾아낸 균열은 뜻밖의 곳에서 나타났소. 황제건설의 전무이사 한승재라는 자였지요. 한승재는 47의 사내였소. 황인태의 오른팔이었지요. 황제건설의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로비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이었소. 황인태가 가장 신이 많은 부하였지요. 그런 한승재가 왜 카르텔에 금이 간 것이냐? 이유는 단순했소. 한승재의 아들 때문이었지요. 한승재의 아들 한준영은 23살의 대학생이었소. 건축학과에 다니며 아버지처럼 건설업을 하고 싶어 했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된 것이요. 학교 과제로 재개발 사업을 조사하다가 황제건설의 안성 프로젝트가 나온 것이지요. 인터넷을 뒤지다 박정수가 올린 글을 발견했고 원주민들의 사연을 읽게 되었소. 아빠, 이거 우리 회사 맞아? 이 사람들 보상금이 너무 적지 않아? 한승재는 아들의 질문에 말문이 막혔소. 아들의 맑은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빠가 하는 일이 이런 거야? 한승재는 대답하지 못했소. 그 뒤로 아들은 아버지와 말을 끊었지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밥상도 같이 하지 않았소. 한승재의 마음에 균열이 생긴 것은 그때부터였소. 15년 동안 황인태 밑에서 일하며 양심의 뚜껑을 덮어왔는데 아들의 한마디가 그 뚜껑을 들어 올린 것이지요. 윤상철이 한승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업계 지인을 통해서였소. 황제건설 내부에 불만을 품은 간부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윤상철은 조심스럽게 접근했소. 한승재의 단골 술집을 알아내어 같은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지요. 사흘, 나흘, 닷새. 열흘이 지나서야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었소. 혼자 드시는 모양인데 한 잔 더 드릴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두어 달에 걸쳐 윤상철은 한승재와 친분을 쌓았소. 전직 기자라는 것을 숨기고 그냥 은퇴한 사업가라고 했지요. 그러다 어느 날 밤 한승재가 술에 취해 벽을 터뜨렸소. 윤형, 나 이 짓도 못하겠어. 무슨 일인데 그러오? 내 아들이 나를 안 봐. 아빠가 하는 일이 더럽다고. 한승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소. 47의 사내가 술집에서 우는 모습은 측은했지요. 근데 어쩌겠어. 나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 황 회장이 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입 열면 나도 감옥이야. 윤상철은 때가 왔음을 직감했소.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 달을 더 기다렸소. 한승재가 진정으로 마음을 정할 때까지 말이요. 그리고 어느 날 윤상철이 카드를 꺼냈지요. 한 전무, 사실 나는 기자 출신이요. 한승재의 얼굴이 굳었소. 뭐? 놀라지 마시오.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당신을 살리려는 것이오. 뭔 소리야? 황 회장 밑에서 15년을 일했으면 당신도 공범이요. 이대로 가면 황 회장이 무너질 때 당신도 같이 무너지요. 하지만 지금 나서면 다르오. 윤상철은 천천히 차분하게 설명했소.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소. 당신이 먼저 나서서 비리를 증언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소. 감형도 받을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소. 황 회장이 먼저 꼬리를 자르면 잘리는 건 당신이요. 한승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물었소. 증거를 넘기면 내 아들은 안전한 거요? 약속하오. 한승재가 넘긴 자료는 폭탄이었소. 그것도 보통 폭탄이 아니었지요. 핵폭탄이었소. 첫째, 황인태가 최태호 의원에게 30년간 건넨 정치자금 내역이었소. USB 하나에 담긴 엑셀 파일이었지요. 날짜, 금액, 전달 방법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소. 한승재가 직접 전달한 것이니 그보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지요. 금액을 합산하니 120억 원이 넘었소. 둘째, 재개발 사전정보 유출의 증거였지요. 최태호 의원실에서 황인태에게 보낸 팩스 사본이었소. 재개발 예정 지역이 표시된 지도와 함께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지요. 내년 2분기 발표 예정. 이 지역 선매입 바람. 팩스 상단에는 최태호 의원실의 팩스 번호가 찍혀 있었소. 셋째, 감정평가 조작의 증거였소. 황제건설이 감정평가법인에 보낸 이메일이었지요. 보상가를 얼마 이하로 산정하라는 지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소. 넷째,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소.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탁한 녹음 파일이었지요. 최태호 의원이 직접 검찰 고위 간부에게 전화한 내용이었소. 아, 이 부장님? 안성건 조용히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식사나 한번. 박정수는 이 녹음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었소. 이것이 불기소의 진짜 이유였구나. 증거는 확보되었소.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이 증거를 어디에 가져가느냐 하는 것이었소. 검찰? 이미 한 번 배신당했소. 검찰 내부에 최태호의 라인이 있었지요.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소. 지역 경찰은 최태호 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었지요. 지역 언론? 황제건설의 광고에 묶여 있었소. 윤상철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러했소. 중앙 언론에 가야 하오. 그것도 한 곳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곳에. 여러 곳에요? 한 곳에만 주면 막힐 수 있소. 하지만 세 곳, 네 곳이 동시에 보도하면 막을 수가 없지. 그리고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를 넣어야 하오.
검찰이 아니라 권익위의 말이요. 계획이 세워졌소. D-데이는 2주 후였지요. 증거를 정리하고 보도 자료를 만들고 언론사와 접촉하는데 2주가 필요했소. 하지만 그 2주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지요. 한승재의 이탈을 황인태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요. 한 전무 요즘 어디를 그리 쏘다니느냐? 아, 아닙니다, 회장님. 현장 점검을. 그래. 근데 표정이 왜 그리 어둡나? 무슨 고민 있으면 나한테 말해.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잖아. 황인태의 눈이 날카로웠어. 40년간 사람을 부리며 살아온 자의 직감이었지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있었소. 그리고 D-데이 사흘 전 최악의 일이 벌어졌소. 한승재의 아들 준영이가 납치된 것이요. 아빠, 아빠 나 무서워. 한승재의 휴대폰으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소. 그리고 곧이어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지요. 한 전무,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아드님은 건강하시니까 조용히 계시면 곧 돌려보내겠습니다. 한승재가 무너졌소.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지요. 내 아들만은, 제발. 윤상철과 박정수는 경악했소.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지요. 박정수가 한승재의 어깨를 잡았소. 한 전무, 정신 차리시오. 어떻게 정신을 차려? 내 아이가. 당신 아들을 살리려면 지금 무너지면 안 돼요. 박정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소. 하지만 그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지요. 자식을 가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저쪽에서 알아채고 증거를 인멸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 아들도 이 싸움도 다 끝이요. 그럼 어떻게? 날짜를 앞당깁시다. 이틀 안에 보도가 나가게 하겠소. 기사가 나가면 저쪽에서도 함부로 못하오. 세상이 다 보고 있을 테니까. 윤상철이 동의했소. 맞소. 기사가 나간 뒤에 아이를 해치면 그건 증거인멸이 아니라 보복이 되어 형량이 훨씬 높아지요. 저쪽도 그 계산은 할 것이요. 이틀이었소. 이틀 안에 모든 것을 터뜨려야 했지요. 박정수는 잠을 자지 않았소. 윤상철은 서울과 안성을 오가며 기자들을 만났지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소. 자, 이 대목부터 숨이 막히니 정신 바짝 차리시오. D-데이 당일 새벽 5시였소. 박정수는 평소처럼 두부가게에서 콩을 불리고 있었지요. 손은 콩을 만지고 있었지만 머리는 오늘 벌어질 일에 가 있었소. 윤상철에게서 새벽에 문자가 왔지요. 오늘 오전 9시 동시보도. 새 곳 확정. 준비됐소? 됐소. 아침 8시 박정수는 아내 순자에게 말했소. 오늘은 가게 일찍 닫아. 그리고 민호한테 전화해서 오늘은 집에 오지 말라고 해.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일이 좀 터질 거야. 순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소. 그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꼈지요. 더 묻지 않았소. 그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지요. 조심해요. 여보, 오전 9시 폭탄이 터졌소. 전국 주요 일간지 3곳과 방송 한 곳이 동시에 보도를 시작했지요. 제목은 이러했소. 사선 국회의원 마이너스 건설 재벌 30년 정경유착 카르텔 전모 드러나. 재개발 사전정보 유출, 원주민 수백 명 피해, 120억 뇌물 정황, 검찰 불기소도 정치 압력, 의원 마이너스 검찰 유착 녹음 확보. 기사가 나가자마자 인터넷이 폭발했소. 댓글이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지요.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앉아 있었어? 안성뿐 아니라 용인, 화성, 평택까지.
조직적이잖아. 검찰도 한패였다니. 소름 끼친다. 그 두부가게 사장님 대단하시다. 혼자서 이 싸움을 해왔다니. 동시에 윤상철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 서류를 접수했소. 한승재의 내부 증언과 함께 말이요. 권익위는 즉시 특별조사팀을 꾸렸지요. 반응은 즉각적이었소.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지요. 야당 의원들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소. 여당에서도 최태호를 감싸기 어려운 분위기였지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최태호 의원은 처음에 발뺌을 했소. 근거 없는 정치 공세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입장이 바뀌었지요.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황인태는 아예 입을 닫았소. 변호사만 내세웠지요. 의뢰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입장 표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소. 한승재의 아들 말이요. 준영이를 잡고 있던 자들에게도 뉴스가 닿은 것이지요. 기사가 나간 지 3시간 후 준영이가 안성 시외버스터미널에 풀려났소. 다친 곳은 없었지요. 어디에 갇혀 있었는지 준영이도 정확히 모른다 했소. 눈을 가리고 데려갔다가 갑자기 풀어준 것이었지요. 박정수의 예측이 맞은 것이요. 기사가 터진 뒤에 아이를 해치면 그것은 곧 자기들의 범죄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이 되니까요. 한승재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소. 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잘한 거야. 하지만 카르텔이 그리 쉽게 무너지진 않는 법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지요. 최태호 의원은 막강한 법률팀을 동원했소. 로펌 변호사 12명이 달라붙었지요. 증거의 적법성을 문제 삼고 녹음의 맥락을 왜곡하고 한승재의 증언을 앙심에 의한 허위 진술이라 주장했소. 황인태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황제건설의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소.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박정수를 깎아내리는 글이 조직적으로 올라왔지요. 박정수란 사람 알고 보면 보상금 더 받으려는 투기꾼이래. 재개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거 아님? 지역 발전을 막는 거잖아. 여론 조작이었소.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댓글을 다는 소위 댓글 부대를 운용한 것이지요. 박정수는 마음이 아팠소. 자기가 투기꾼이라는 글을 읽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투기꾼이라니. 30년 동안 두부를 만든 이 손이 투기꾼이란 말이냐. 하지만 박정수를 더 괴롭힌 것은 따로 있었소.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지요. 아빠,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갑자기 구조조정이라면서. 나만 딱 잘렸어.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민호의 인쇄소가 황제건설의 하청업체에 인쇄물을 납품하고 있었던 것이요. 윗선에서 압력을 넣어 민호를 자른 것이지요. 대책위 부위원장 이만석의 아들에게 했던 수법을 똑같이 쓴 것이었소. 아빠 때문이야? 이거 아빠가 황제건설이랑 싸우니까. 민호야. 아빠,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냥 보상금 받고 정리하면 되잖아. 왜 온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야? 아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에 박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소. 전화를 끊고 박정수는 오랫동안 가게 안에 앉아 있었지요. 아버지의 맷돌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 뜻밖의 힘이 나타났소. 안성 주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기사가 나간 뒤 재개발 구역 주민들뿐 아니라 안성 시민 전체가 분노하기 시작했소.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이 자기 이웃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들끓은 것이요. 박 사장님,
우리가 도울게요. 혼자 싸우게 놔둘 수 없지. 처음에 12명이었던 대책위가 일주일 만에 500명으로 불어났소. 한 달이 지나자 3,000명이 서명에 동참했지요. 안성장터에서 집회가 열렸는데 2,000명이 모였소. 그 중에 70 넘은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았지요. 나는 박정수 그 양반 두부를 20년 먹었소. 그 양반이 투기꾼이면 나는 도둑놈이요. 우리 정수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걸 나는 알아. 할머니의 한마디에 광장이 박수로 들썩였소. 박정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느꼈소. 그리고 전국에서도 연대가 이어졌지요. 용인, 화성, 평택에서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연락해왔소. 시민단체들이 합동조사위원회를 꾸렸고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되었지요. 카르텔의 성벽에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소. 모든 일에는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 있소. 이 싸움의 결정적 순간은 뜻밖에도 법정이 아니라 국회에서 찾아왔지요. 기사가 나간 지 석 달째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었소. 여야가 합의한 것은 아니었지요. 야당이 밀어붙이고 여당 일부가 이탈하며 가결된 것이었소. 최태호 의원은 사선의 거물이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같은 당에서도 감싸주기 어려웠지요. 국정조사 증인으로 4사람이 불려나왔소. 황인태, 최태호, 한승재, 그리고 박정수였지요. 국회 증인석에 선 박정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오. 투박한 손, 깊은 주름, 양복이 어색한 61의 두부가게. 주인이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말이요. 박정수는 처음에 긴장했소. 목소리가 떨렸지요. 하지만 질문이 이어지면서 점점 목소리가 단단해졌소. 박정수 증인은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정수는 잠시 생각했소. 그리고 입을 열었지요. 의원님, 저는 학교를 많이 못 다녔습니다. 어려운 말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두부를 30년 만들면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좋은 두부는 좋은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콩이 썩으면 두부도 썩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소. 사람이 땀 흘려서 일군 것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세상.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이 나라의 콩이 썩는 겁니다. 저 같은 두부장수 하나, 힘없는 시민 하나가 억울해도 괜찮다고 넘어가면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당합니다. 박정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소. 떨림은 사라지고 진심만 남았지요. 저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새벽마다 콩을 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소.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번쩍였지요. 박정수의 증언은 그날 저녁 뉴스의 톱이었소. 전국에 생중계되었지요. 인터넷에서는 박정수의 증언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소. 두부가게 사장님 증언에 울었다. 콩이 썩으면 두부도 썩는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이런 분을 울게 만드는 세상이 문제다.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요. 댓글 부대가 아무리 발악해도 박정수의 진심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지요. 국정조사가 끝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소. 특검은 석 달간의 수사 끝에 결과를 내놓았지요. 최태호 의원 구속 기소.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재개발 정보 유출이었소. 30년에 걸친 정경유착이 낱낱이 밝혀졌지요. 황인태 회장 구속 기소.
혐의는 뇌물공여, 사기, 업무방해, 강요미수였소. 전국 4곳의 재개발 비리가 모두 도마에 올랐지요. 관련자 17명이 추가 기소되었소. 감정평가사, 황제건설 임원, 최태호 의원의 보좌관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지요. 한승재는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아 감형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소. 아들 준영이와 다시 밥상을 함께 하게 되었지요. 재판은 1년이 걸렸소. 최태호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요. 사선 국회의원의 말로 치고는 허무했소. 법정에서 최태호는 이런 말을 했지요. 억울합니다. 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재판장이 말을 잘랐소. 피고인은 지역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주민들의 재산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하였으며 이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황인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소. 벌금 200억 원이 추가되었지요. 황제건설은 부도가 났고 황인태가 평생 쌓아올린 황금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제목이요. 무너진 황금탑. 그리고 그 밑에 묻혀있던 수백 명의 원주민들이 비로소 햇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자, 그럼 박정수는 어떻게 되었겠소? 안성 재개발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었소. 새로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 보상금은 정당한 시세에 맞춰 재산정되었지요. 박정수의 두부가게와 집에 대한 보상금은 2억 3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으로 올라갔소. 다른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였지요. 100여 명의 상인과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되었소. 하지만 박정수는 보상금을 받지 않았소. 뭐, 안 받겠다고? 사람들이 놀랐지요. 박정수는 이렇게 말했소. 나는 처음부터 돈 때문에 싸운 게 아니오. 이 가게를 지키려고 싸운 것이오. 박정수는 재개발 구역에서 빠져나오는 대신 가게를 지키겠다고 했소. 재개발 계획이 수정되면서 원주민 상가 보존 구역이 만들어졌지요. 박정수의 두부가게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소. 세월이 좀 더 흘렀소. 재개발은 새로운 시행사에 의해 진행되었지요. 예전처럼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과 함께하는 재개발이었소. 시간은 더 걸렸지만 아무도 울지 않는 재개발이었지요. 안성중앙 뉴시티가 완공된 날 번쩍이는 새 건물들 사이에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소. 박신의 손두부. 30년 된 그 간판은 조금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요. 아침 6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가 나왔소. 메뉴는 여전히 하나뿐이었지요. 주변에 번듯한 식당이 들어섰지만 박정수의 가게에는 늘 사람이 줄을 섰소. 아저씨, 순두부 하나 주세요. 그래. 앉아. 박정수는 여전히 말이 적었소. 달라진 것은 하나. 가게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지요. 국정조사 때 증언하는 박정수의 사진이었소. 누가 찍어서 보내준 것이었는데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콩이 썩으면 두부도 썩는다. 2020년 국정조사 증인 박정수. 손님들이 가끔 그 액자를 보고 물었소. 아저씨, 저거 아저씨 맞아요? 아, 그거 옛날 일이야. 순두부 먹어. 박정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소. 콩을 불리고 맷돌을 갈고 간수를 넣었지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맷돌은 이제 박정수의 아들 민호가 함께 돌리고 있었소. 민호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아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빠가 지킨 게 가게만이 아니었구나. 그래. 그럼 뭘 지킨 건데?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지킨 거지. 박정수는 아들의 말에 빙그레 웃었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두부를 눌렀소.
정성스럽게 꾹꾹 눌러서 윤상철 기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소. 프리랜서 탐사보도 기자로서 전국의 부동산 비리를 추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지요. 한승재는 건설업을 떠나 작은 마을에서 목공소를 열었소. 아들 준영이와 함께 나무를 깎으며 조용히 살고 있지요. 가끔 안성에 내려와 박정수의 두부를 사간다고 하오. 자, 보시오. 이것이 무너진 황금탑, 그 밑에 묻힌 사람들의 이야기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소. 현실에서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냐? 혼자서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겠소. 어렵소. 아주 어렵지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소. 박정수가 해낸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었지요. 퇴직기자 윤상철이 있었고, 양심을 되찾은 한승재가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분노한 안성 시민들이 있었소. 카르텔은 강해 보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소. 그것은 바로 진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높은 성벽도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이 되는 법이요. 돈과 권력이 한 통속이 되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짓밟히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면 돈과 권력의 성벽도 무너지지요. 박정수가 지킨 것은 두부가게 하나가 아니었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세상,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세상, 힘없다고 짓밟히지 않는 세상. 그것을 지킨 것이요. 새벽 4시 안성의 한 두부가게에서 오늘도 맷돌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오. 드르륵, 드르륵. 그 소리가 이 세상의 콩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맷돌 소리가 닿기를 바라며 이 야담 여기서 마칩니다.